안녕하십니까. 이성모입니다. 여기는 군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여기 또 사시는 분도 많고, 서울에서 일부 오신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각처에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오늘 제 얘기가 시원하지면 큰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장이신 이해준 선생님 하명에 따라서 오기도 했지만, 빌미는 제가 2000년대에 조선시대 당쟁사라는 두 책으로 된 건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요 근래 이 당쟁에 대한 관심이 알게 모르게 자꾸 지금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쟁이라고 하면 요즘 정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쟁이라고 하는 말은 붕당이 갈려서 싸우는 걸 당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당쟁이 그 일본 사람이 만든 용어 아니냐? 일본 사람이 만든 용어는 그건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럼 뭘 대신 하려니까 붕당 정치라고 해야 된다.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붕당 정치라고 하면 아주 긍정적이고, 당쟁이라고 하면은 이게 나쁘고, 과연 그런 거겠느냐? 제가 따져보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붕이란 말은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인데 술 친구를 붕이라고 하잖아요. 이 붕이라고 하는 말은 도가 같거나 같은 선생의 같은 도를 배운 문도들을 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창생 붕입니다. 동창생도 그냥 노는 동창생이 아니라 공부하는 동창생, 옛날 학문하는 동창생을 붕이라고 그랬어요. 이 붕은 좋은 뜻입니다. 동도할 붕이요, 동사할 붕이라. 도가 같은 걸 붕이라고 하고 선생이 같은 걸 붕이라고 한다. 그까지는 좋은데, 이 당자는 요새 당판이 정당이 쓴 그 당자는 나쁜 뜻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친한 사람은 걷어들이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은 배척하는 걸 당이라고 그래요. 당은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이라고 말하면 좋다고 해서 붕당이라고 말하는 것도 좋으냐? 그건 아니지요. 패거리를 짓는 거가 좋다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붕당이라는 거는 대명률에 보면은 조선은 옛날에 형법이 따로 없었어요. 중국 형법인 대명률을 그대로 썼습니다. 대명률을 그대로 써왔는데 그 대명률 조문 중에 이 붕당 조항이 나옵니다. 만약에 신하 중에 붕당을 짓는 자는 그 사람 자신은 목을 끊어 죽이고, 그 가족들은 노비를 만들며, 그 집은 연못을 판다. 그리고 그 재산은 몰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최고고 왕이 제일 가운데 있고,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식 이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문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데, 감히 신하 나부랭이들이 패거리를 져가지고 저들끼리 옥신각신 싸워? 그건 왕권을 저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문치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엄벌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왕에게 반대되는 사람은 무조건 엄벌로 다스립니다. 그게 꼭 왕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반역죄가 제일 무섭죠. 반역죄는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렇지 않은 양반들은 목을 쳐서 죽이지 않아요. 대개는 귀양을 보내거나 귀양보다 사약을 마셔서 그저 온전하게 신체를 유지하고 죽게 하지 목을 끊는다든지 손발을 끊어서 사방에다가 뭐 흩어버린다든지 이런 걸 안 합니다. 이 신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에게 저촉되는 범죄는 여지없이 그거는 엄벌로 다스립니다. 특히 반역. 여러분들 그 대하 드라마 보면 어명이요. 그럼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왕이 지존이고 왕은 절대자니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붕당을 그런 중앙집권적 왕권 체제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걸 아셔야 오늘 제 설명이 이 몇 개 들어갑니다. 그건 절대로 불법이에요. 근데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붕당이 있었고 붕당 간에 당쟁이 있었잖아요. 한 200년 16세기 후반 17세기서부터 한 18세기 후반까지 치열한 당쟁이 있었거든요. 그건 무슨 까닭이냐. 그 점을 저 설명을 하면은 차차로 오늘날의 정쟁과 어떤 관계가 있나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이 중앙집권 체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 이 조선에서는 거의 경도광 때부터니까 한 400~500년은 역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신라를 빼놓는다고 해도 고려 조선만 해도 1000년 동안 중앙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중국에서 배워온 제도예요. 중국에서 배워온 제도인데 중국은 오히려 민족이 뭐 큰 것만 56개가 된다고 하고 땅도 넓고 그래서 중앙집권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왕조는 오랑캐 나라들이 50%는 돼요. 원나라, 청나라, 뭐 당나라 모두 그 세계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 조선은 땅도 좋고 종족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계 유례 없는 중앙집권적 문치주의를 갖춘 나라다. 이거는 뭐 글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역사에서 적당치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세계 유례 없는 티피컬한 중앙집권 체제다. 이건 자랑해야 돼요. 여태까지는 그걸 자랑을 못하고 마치 분권제, 일본은 그 중앙집권제가 아니거든요. 반은 중앙집권제지 반은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도 고구려 신라 백제 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 중앙집권 체제를 했나요? 못했습니다. 되게 장군들이 지방의 지분을 가지고 그 뭐 어디를 식실봉 얼마에 봉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조그마한 땅덩이인데 전부 짜게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군권을 막 합쳐서 까짓거 중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때 당나라가 세계적인 제국인데 인구도 많고 문화도 높고 그때 토본이란 땅을 집어삼킨 그게 강력한 정부였는데 거기다 대고 받았어요. 물론 한두 번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한두 번 이기고 그 다음에 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졌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져가지고 우리가
만주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한번 해보자. 1대1로 붙어보자 한 결과가 만주 땅이 역사 무대에서 날아간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경험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을 했다고는 그러지만 온전한 통일이겠어요? 운수가 좋아서 고구려 백제는 뭐 당나라가 때려 부셨고 운수가 좋아서 신라가 통일했다 그러지. 당나라는 꿈이 달랐어요. 전쟁 끝나면 신라까지 몽땅 먹으려고 했는데 운수가 나쁘게 절도세 난이 자기 내부에 일어나는 바람에 그걸 못했어요. 못하고 또 여기 그 고구려 백제 독립운동 하는 사람도 신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그걸 저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타협을 해서 얻은 것이 자비령 이남. 지금 저 평양도 아니에요. 황해도 자비령 이남 겨우 그 땅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타협을 해. 그것도 전쟁을 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맹국이 찢어져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처럼 칼을 들고 계속 무치주의로 나가가지고 군인을 길러서 중국하고 상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칼은 버리고 붓을 바꿔 들고 당나라식의 문치주의를 할 것이냐? 고민을 했죠. 그래서 신라는 심사숙고한 결과 무기는 버리자.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걸 버리고 붓을 바꿔들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식인 정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한국은 조그만 나라니까 산물도 안 나요. 여기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버리고 대신 공부를 잘해요.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 똑똑한 사람들 과거 시험으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기고 이 사람들한테 외교를 맡기자.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를 맡은 이후로 외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당나라한테 한 말도 치지 않고 막 대항하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숙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역사에서 제가 생각하건대 서바이브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명나라 같은 자기 문화도 높고 한족이고 뭐 한족 아니라도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한테는 납작 엎드린다 겁니다. 이 납작 엎드리는 것도 중요한 그 방법이에요. 괜히 힘도 없으면서 거기를 쳐들고 달려들다간 그 반대급부는 뭐죠? 그건 뭐 뺨따기를 얻어맞든지 정갱이를 차이든지 그러는 거니까 그걸 해봤어요. 이제 그 큰 나라를 섬기는 걸 사대라고 그러고 적은 나라 섬기는 거를 교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에일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사대는 잘했어요. 이 명나라나 뭐 이 높은 나라한테는 잘했어요. 사신도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10번 이상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오히려 이 사람아 귀찮아. 왜냐하면 규정이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는 경비는 중국에서 부담해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500명 이렇게 가요. 근데 그걸 1년에 10차례 이상 20차례 30차례 오면 이 조선도 필요하겠지만 귀찮아요. 그건 중국은 조선에서 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토본에서도 오고 뭐 저 월남에서도 오고 다 오는데 그 수가 많아지면은 안 되니까 줄여라. 그래서 4번 갔습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이쪽에서는 핑계만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뭘 물어본다고도 사진을 보내고 말이에요. 뭘 또 축하한다고도 보내고. 아마 1년에 10차례 이상
간 것 같습니다. 이 당쟁이란 말은 일본 사람이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일본 사람이 만든 용어가 당쟁뿐이 아니에요. 국어, 수학, 영어, 축구 전부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문화를 일본이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한테 식민지 시대에 퍼졌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렇게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모든 용어를 일본 사람이 한자로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걸 때려부시고 안 쓰면 지금 언어 생활이 될까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글 전용 그러지만 한글로 순전히 된 용어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한글로 된 이 단어를 전부 복원한 뒤에는 일본이 만든 말을 안 써도 되겠죠. 이북 같은 데는 뭐 코나킥을 뭐 구석책이라고 그런다며요. 그런 식으로 전부 개념을 새로 만들기 전에는 지금 학문 활동 같은 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쓰는 걸 반대가 아니라 지금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학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쟁과 같은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용어. 그게 일반 용어지 무슨 거기다 때를 묻혀가지고 이거는 외놈이 쓴 거니까 안 된다. 마치 저 이북에서 동물한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한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한참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예, 그런 걸 보더라도 이 말은 안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이제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아주 재미난 주제인데, 당쟁은 권력투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권력투쟁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저 고대부터 있었어요. 원시시대부터 있었어요. 사유재산이 가동된 뒤부터는 권력투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권력투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권력투쟁은 더러운 것이다. 권력투쟁에다 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건 이러니까 괜찮고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권력투쟁이라고 자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쓰게 돼 있어요. 따라서 당쟁도 칭찬할 건 못 된다. 이런 전제후에 우리가 시작을 하자고요. 당쟁은 좋으니 나쁘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원래 정치란 말은 바르게 다스린다.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방죽을 싸서 열리만 가라. 그걸 내두면 논밭을 핥히고 하니까 그 보면 치자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물수변에 이제 뭐 방죽 대 그걸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열로만 흘러가라. 정은 또 정은 정해라. 정치한다는 정은 바를 저이다. 바르게 그걸 해가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좋은 의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붕당 정치라고 쓰는 말을 반대하는 이유가 붕당이 좋지 않은 개념인데 거기다 정치라는 개념을 붙인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예, 그래서 저는 붕당 정치라고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 개념은 아니다. 그럼 뭘 써야 되냐? 저는 사림 정치라고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림은 그 당시에 정치 주체입니다. 붕당이 정치 주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대명률에 그건 목을 끊어 죽이게 돼 있을 정도로 거긴 금지되어 있는 건데 거기다 더군다나 정치를 붙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림정치라고 하면은 가장 합당하고 사림이 정치 주체가 된 그런 정치. 그래서 사림정치라고 얘기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림정치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아주 이거 뭐 길게 얘기하면 한정이 없지만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은 고려 시대에는 귀족제가 있었어요. 귀족제에는 대개 정성 대신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땐 대관도 보면은 대신 손아귀 밑에 있고 인사권도 그 밑에 있고 군사권도 다 재상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허수아비가 되고 재상들만 힘이 있게 되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도한 세력이 사대부라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사대부 그러면 문관 5품 이하를 사요, 4품 이상을 대부라. 그 합하면 사대부다. 이런 그 개념만 알고 계시는데 이 사대부는 역사적인 개념이에요. 언제 나왔냐? 중국 송나라 때부터 나왔어요. 중국 역사도 보면요. 전반기 황하문화 시대에는 거의 반농사예요. 거의 반농사가 중심이고 그러다가 이 송나라 서울은 양자강 이남으로 갔어요. 이때부터는 양자강 이남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논농사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농업 방법도 과거에는 한 사람이 뭐 많은 토지를 거느리고 거기다가 노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막 채찍질 쳐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올라가지 않아. 논농사 질 때는 완전히 소작 관계를 줘서 지주 전호 관계를 만들어서 전부 쪼개가지고 소농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